조선의 모든 관객을 울리고 웃겼던 연극의 황제, 황철. 하지만 그의 마지막 무대는 화려한 극장이 아니었습니다. 배우에게 신체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이 천재에게서 가장 소중한 팔을 앗아갔고 대신 끔찍한 마약을 쥐어주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무대 위 황제는 사라지고 환각과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한쪽 팔의 중독자만이 남았습니다. 전쟁은 어떻게 천재의 팔을 자르고 마약은 어떻게 그의 영혼을 파먹었는가?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찬란했던 별을 진흙탕 속으로 끌어내렸을까요? 그 비극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는 놀랍게도 그가 가장 눈부시게 빛나던 인생의 첫 페이지로 시간을 되돌려야 합니다. 황철의 삶은 시작부터 모순덩거리였습니다. 1912년 충청남도 청양에서 태어난 그는 소위 말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친은 구한말 군수를 지낸 고위 관료였습니다. 뼛속까지 양반 가문이었고 어린 황철은 남부러울 것 없는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한 개인의 평온함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일제 강점기가 깊어지면서 가세는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군수였던 아버지가 관직을 잃고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이 집안의 재산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비단 옷을 입던 도련님은 어느새 당장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소년 황철에게 가난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손님이 아니라 피부처럼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몰락은 역설적으로 그에게 내재되어 있던 예술적 본능을 깨우는 계기가 됩니다. 배가 고팠던 소년은 돈을 벌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그에게는 남다른 재주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림이었습니다. 붓을 잡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던 그는 간판 그림을 그리며 푼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상점의 간판이나 극장의 그림 간판을 그리는 일은 천한 일로 취급받았지만 몰락한 양반집 아들에게는 자존심보다 생존이 먼저였습니다. 그가 처음 연극이라는 세계를 접한 것도 바로 이 그림 때문이었습니다. 극장 간판을 그리러 드나들던 어두운 무대 뒤편. 그곳에서 그는 전혀 다른 세상을 목격합니다. 무대 위에서 울고 웃는 배우들, 그리고 그들의 몸짓 하나하나에 숨을 죽이고 반응하는 관객들의 열기. 그것은 잿빛 현실과는 다른 총천연색의 별천지였습니다. 현실에서는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하는 비루한 인생일지라도 저 무대 위에서라면 왕이 될 수도 있고 영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소년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그림을 그리던 붓을 던져버리고 그는 스스로 그 빛나는 조명 아래로 걸어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10대 후반의 나이에 그는 유랑극단에 몸을 실었습니다. 당시 유랑극단 배우의 삶은 집시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집마채 몸을 싣고 전국 방방곡곡을 떠돌며 다리 밑이나 허름한 여인숙에서 쪽잠을 자야 했습니다. 양반집 도련님이었던 그에게는 견디기 힘든 육체적 고통과 멸시가 뒤따랐습니다. 선배들의 빨래를 하고 무대 장치를 나르고 허드레시를 도맡아 하면서도 그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무대에 서겠다는 일념 하나가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초창기 그의 배역은 이름도 없는 행인일, 병사 이 같은 단역이었습니다. 대사 한마디 없는 역할이었지만 그는 그 짧은 순간에도 자신만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주연 배우가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무대에 서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대역이 필요했고 평소 무대 뒤에서 대사를 몽땅 외우고 있던 황철이 지목되었습니다. 떨리는 가슴을 안고 무대에 오른 순간 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여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황철이 입을 떼자 객석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당시 유행하던 가늘고 높은 기교 섞인 목소리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뱃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는 듯한 묵직한 저음. 그러면서도 감정의 결을 하나하나 살려내는 섬세한 떨림. 그것은 훈련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타고난 천재성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대본을 읽는 것이 아니라 배역 그 자체가 되어 울부짖었습니다. 관객들은 처음 보는 신인 배우의 연기에 압도당했고 막이 내렸을 때 극장은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천재의 탄생이었습니다. 1930년대 중반, 황철은 당대 최고의 극단인 동양극장에 스카우트됩니다. 동양극장은 당시 조선 연극계의 메이저리그였습니다. 최고의 작가, 최고의 연출가, 그리고 최고의 배우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입성했다는 것은 곧 스타가 되었다는 증명서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양극장에서도 황철은 단연 돋보이는 존재였습니다. 당시 극단에는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쟁쟁한 선배들이 있었지만 황철의 등장은 그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는 기존의 신파극 연기 스타일을 거부했습니다. 억지로 눈물을 짜내기 위해 과장된 몸짓을 하거나 비명을 지르는 대신 그는 절제된 감정 표현으로 더 큰 슬픔을 만들어냈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서도 관객을 울리는 법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의 대표작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청춘의 십자록 같은 작품들이 무대에 올라갈 때면 매표소 앞은 새벽부터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안표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극장 안은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이 시기 황철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특히 여성 팬들의 반응은 광적일 정도였습니다. 기생들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황철의 공연표를 사재기했고 여학생들은 그의 사진을 교과서 사이에 끼워 넣고 다니며 밤마다 그를 꿈꿨습니다. 그가 무대에 등장하면 객석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고 그가 비극적인 대사를 읊으면 여기저기서 실신하는 관객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식민지 조선의 아이돌이자 연인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당시 그와 늘 비교되던 또 한 명의 스타, 심영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에게는 훗날 국민 고자라는 인터넷 밈으로 희화화되어 알려진 심영이지만 당시 그는 훤칠한 키와 잘생긴 외모로 인기를 끌던 정통파 배우였습니다. 하지만 황철 앞에서는 늘 2인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두 사람이 같은 극단에서 공연할 때 황철이 주연을 맡는 날은 연일 매진 사례를 기록했지만 심영이 주연인 날은 객석이 절반도 차지 않는 날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심영은 세련된 외모를 가졌지만 황철이 가진 그 동물적인 호소력을 따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대중은 잘생긴 배우보다 자신의 가슴을 후벼 파는 배우를 원했던 것입니다. 황철은 무대 위에서 완벽한 황제였습니다. 하지만 무대 밖에서의 그는 위태로운 탕하였습니다. 쏟아지는 인기와 돈, 그리고 젊음은 그를 방탕한 생활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술 없이는 하루도 살지 못했습니다. 공연이 끝나면 곧바로 술집으로 향했고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마셔댔습니다.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난동을 부리는 일은 예사였고 툭하면 싸움질에 휘말려 파출소를 제 집 드나들듯 했습니다. 그의 사생활은 그의 영희만큼이나 극적이었습니다. 당시 신문 사회면을 장식했던 대형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길 가던 일본인 여성을 치어 얼굴에 끔찍한 화상을 입힌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막대한 합의금을 물어주어야 했고 배우 인생에 큰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파격적인 행보마저도 천재의 고뇌라며 감싸주었습니다. 도덕성 따위는 황철이라는 거대한 재능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 역시 순탄치 않았습니다. 집안의 강요로 이정순이라는 여성과 결혼했지만 그는 가정에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집에 두고 밖으로만 나돌았고 동료 여배우들과의 스캔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당대 최고의 여배우였던 문정복과의 연문설은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그는 결국 견디다 못해 집을 뛰쳐나와 가출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얽매이는 것을 참지 못하는 영혼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수많은 인생을 살아야 했기에 현실의 한 여자는 그를 만족시킬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1930년대와 40년대 초반 황철은 조선 연극계의 정점에서 군림했습니다. 그가 기침만 해도 기사가 되고 그가 입는 옷은 유행이 되었습니다. 그는 식민지라는 우울한 시대가 낳은 최고의 스타였고 사람들은 그를 통해 잠시나마 고통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그의 전성기에도 서서히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합니다. 1945년 해방과 함께 찾아온 거대한 이념의 소용돌이 그리고 38선이라는 비극적인 분단선이 그의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한반도를 뒤덮었던 일장기가 내려가고 태극기가 물결치던 그날 황철은 경성의 거리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군중의 함성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습니다. 식민지의 서름, 억눌려왔던 예술론, 그리고 무대 뒤에서 삼켜야 했던 수많은 눈물들이 그 함성 속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해방, 그 두 글자는 모든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천국이 열릴 것이라는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일본 순사의 검열 없이, 제약 없이 우리말과 우리 글로 마음껏 연기할 수 있는 세상이 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꿈이 악몽으로 변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해방 공간의 서울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예술은 순수함을 잃은 채 정치의 시녀로 전락해 갔습니다. 좌익과 우익으로 갈라진 예술계는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극장은 더 이상 낭만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예술 대신 삐라가 나뒹굴었고 객석에는 관객 대신 정치 깡패들이 진을 치고 앉아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황철은 이 혼란스러운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는 뼛속까지 배우였습니다. 정치 이념 따위는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오직 완벽한 무대, 그리고 자신의 연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관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한 사회는 그에게 그런 안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친일파들이 다시 권력을 잡고 득세하는 모습, 예술을 그저 선동의 도구로만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의 행태에 황철은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광대를 천시하던 봉건적인 인식은 해방 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딴따라가 뭘 알겠어 라는 식의 멸시는 자존심 강한 천재 배우의 가슴에 생채기를 냈습니다. 술독에 빠져 지내는 날들이 늘어갔고 그의 눈빛은 점차 공허해져 갔습니다. 바로 그 틈을 파고든 것이 북한의 선전이었습니다. 1948년 남북협상차 평양을 방문했던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서울로 돌아오지 않고 북에 남았습니다. 황철 역시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그가 월북을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는 정치적 신념 때문이라기보다는 예술가 대우에 대한 갈망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은 선전선동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예술가들을 영혼의 엔지니어라 부르며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북으로 오시오. 당신을 위한 국립극장을 지어주겠소. 당신을 인민의 스승으로 모시겠소. 이 달콤한 유혹은 현실에 지쳐있던 황철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38선을 넘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강을 건넌 것입니다. 그의 월북 소식은 남한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연극의 황제가 빨갱이가 되었다는 비난과 오죽했으면 떠났겠느냐는 동정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황철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무대가, 자신을 왕처럼 떠받들어줄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양에 도착한 황철은 그야말로 물 만난 고기였습니다. 북한 정권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니, 약속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황철을 체제 선전의 간판 스타로 내세우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퍼부었습니다. 평양의 국립극장은 그의 동무대나 다름없었습니다. 남한에서 겪었던 자금난이나 극장 대관 문제, 깡패들의 행패 같은 것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오직 연기에만 몰입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김일성의 총애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당시 김일성은 젊은 지도자로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대중적 인기가 높은 예술인들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황철은 단연 으뜸이었습니다. 김일성은 수시로 극장을 찾아 황철의 공연을 관람했고, 공연이 끝나면 무대 뒤로 직접 찾아가 그의 손을 맞잡고 격려했습니다. 동무의 연기는 우리 공화국의 보배요. 최고 권력자의 이 한마디는 황철을 감격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남한에서는 광대 취급을 받던 자신이 이곳에서는 국가 원수와 독대하며 동지이자 영웅으로 대접받는 현실. 황철은 비로소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찾았다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의 위상은 날로 높아져만 갔습니다. 1955년 북한이 예술인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명예인 인민배우 칭호를 제정했을 때 그 영광스러운 첫 번째 주인공은 당연히 황철이었습니다. 공훈배우 칭호는 물론이고 조국 통일상까지 받았습니다. 예술계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선출되어 의회에 진출했고 교육문화성 부상이라는 고위직에까지 올랐습니다. 또한 평양연극영화대학의 교원이 되어 후학들을 양성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집필한 이라는 책을 통해 북한 연기 예술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이 책은 훗날 북한 배우들의 교과서이자 바이블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 황철의 삶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관객들의 환호를, 무대 밖에서는 권력의 비호를 받으며 그는 제2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남한에 두고 온 가족이나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이 가끔씩 가슴을 쳤겠지만 화려한 성공의 단맛은 그 모든 것을 잊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북한 체제가 만들어낸 가장 성공적인 선주물이자 가장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가장 높은 곳에 오른 자를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를 즐기는 법입니다.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는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새벽에 고요를 찢는 포성과 함께 시작된 전쟁은 황철의 인생 또한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북한 정권은 모든 예술가들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술은 총칼보다 날카로운 무기였습니다. 황철은 즉시 전선예술공작대의 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최전방을 돌며 인민군의 사기를 북돋우는 위문 공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군복을 입고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화려한 무대 의상 대신 흙먼지 묻은 군복을 입었지만 그의 목소리만큼은 여전히 쩌렁쩌렁했습니다. 낙동강 전선까지 밀고 내려가는 파죽지세의 인민군들 앞에서 그는 목이 터져라 연기하고 노래했습니다. 병사들은 그의 목소리에 고무되어 전장으로 뛰어들었고 황철은 자신의 연기가 승리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고무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세는 곧 역전되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연합군이 허리를 끊고 들어오자 파죽지세였던 인민군은
도간의 쥐 신세가 되었습니다. 후퇴, 또 후퇴. 전선은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황철이 이끄는 예술공작대 역시 쫓기듯 북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황철은 여전히 전선에 남아 병사들을 독려하라는 명령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날, 그는 경기도 평택 부근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한여름 뙤약볕이 내리쬐는 도로 위 황철과 동료 대원들을 태운 트럭은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희미한 굉음. 처음에는 그저 멀리서 울리는 천둥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순식간에 고막을 찢을 듯한 날카로운 소음으로 변해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미 공군 전투기였습니다. 제공권을 장악한 미군기들은 도로 위를 움직이는 모든 물체를 적으로 간주하고 무차별 폭격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엎드려 공습이다. 누군가의 다급한 비명과 함께 트럭이 급정거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죽음의 그림자가 트럭을 덮쳤습니다. 콱광,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화염이 치솟고 흙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트럭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짐짝처럼 튕겨나갔습니다. 비명소리조차 화염 속에 삼켜져 버린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자욱한 매연과 피비린내 속에서 황철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귀는 먹먹해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온몸이 불타는 듯 뜨거웠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중심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한 허전함이 오른쪽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자신의 오른쪽을 바라본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무대에서 허공을 가르며 관객을 압도했던 그 우람하고 섬세했던 오른팔, 왕의 권위를 표현하고 연인의 뺨을 어루만지고 비통함에 가슴을 치던 그 연기의 도구가 어깨 밑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뼈가 하얗게 드러난 채 피가 분수처럼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이라기보다는 지옥도에 가까운 풍경이었습니다. 이유와 그제야 찢어질 듯한 통증이 뇌를 강타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고통이자 배우로서의 생명이 끝났음을 알리는 영혼의 비명이었습니다. 그는 피 묻은 흙바닥을 뒹굴며 울부짖었습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제발 이 끔찍한 악몽에서 깨게 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천재 배우 황철, 연극의 황제라 불리던 사내의 날개가 처참하게 꺾여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동료들이 그를 발견하고 달려왔을 때 그는 이미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지혈을 하고 그를 후송했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전쟁터의 열악한 야전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덜렁거리는 살점을 잘라내고 상처를 꿰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배우에게 팔 하나가 없다는 것, 그것은 살아있으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선고였습니다. 평양으로 후송된 황철은 병상에 누워 하염없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포성이 들려왔지만 그의 마음속 전쟁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텅 빈 소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인가? 팔 없는 배우를 누가 보러 올 것인가? 나는 이제 용도 폐기된 선전물에 불과한가? 절망은 깊은 늪처럼 그를 빨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북한 정권에게, 그리고 김일성에게 그는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상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미제 승냥이의 폭격에 팔을 잃은 인민배우.
이것은 또 하나의 강력한 선전 스토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김일성은 황철의 부상 소식을 듣고 대로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황철 동무를 살려내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 무대에 세워라. 이 지시는 황철의 운명을 또 한 번 뒤바꾸어 놓습니다. 그것은 구원이자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굴레의 시작이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그에게 붙여졌고 당시 공산권 국가 중 가장 선진적인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던 동유럽 헝가리에 연락이 닿았습니다. 황철을 위한 세상에서 가장 정교하고 비싼 의술을 제작해 공수해 오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황철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의수라는 차가운 기계팔에 의지해 예전의 그 뜨거운 연기를 다시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가 감당해야 할 것은 단순히 연기의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잘려나간 신경들이 만들어내는 끔찍한 고통, 밤마다 찾아오는 환상통이라는 악마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잊기 위해 손을 댄 하얀 약물, 그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유혹이 그를 서서히 옥죄 어오기 시작합니다. 평양의 중앙병원 특별실. 창백한 형광등 불빛 아래 황철은 마치 부서진 인형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의 코끝에는 여전히 평택의 그 도로 위에서 맡았던 매캐한 화약 냄새와 피비린내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어깨 아래로 느껴져야 할 무게감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눈을 뜰 때마다 그를 생경한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세상을 호령하던 손, 연인의 얼굴을 감싸 쥐던 그 섬세한 손가락들이 이제는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은 육체의 상실을 넘어선 존재의 소멸과도 같았습니다. 그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병실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당 간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김일성의 친서와 함께 거대한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문품이 아니었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긴급 공수된 당시 공산권 최고의 의료기술이 집약된 특수 의수였습니다. 수령님께서 황철 동무의 팔 소식을 듣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셨소. 이 의수는 동무가 다시 혁명의 무대에 서길 바라는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이요. 간부의 목소리는 엄숙했고 황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감격의 눈물이기도 했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운명에 묶여버렸다는 체념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수령이 직접 하사한 팔. 그것은 이제 그의 몸 일부가 되어야 했지만 동시에 그를 영원히 북한 체제의 선전도구로 묶어두는 족쇄와도 같았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그의 잘려나간 어깨에 의수를 끼워 맞췄습니다. 차가운 금속과 가죽이 살갗에 닿는 순간 황철은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차갑고 무겁고 무엇보다 죽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살아 움직이던 혈관과 근육 대신 톱니바퀴와 스프링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쪽은 살아있는 인간, 다른 한쪽은 차가운 기계. 그 기괴한 부조화 속에서 연극 황제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아니, 무너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당은 그가 미제의 만행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영웅의 서사를 완성해 주길 원했습니다. 재활훈련은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균형을 잃은 몸을 다시 세우고 감각 없는 기계팔을 마치 제 손인 양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연습을 하루에 수천 번씩 반복했습니다.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된 채 바닥을 구르면서도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배우로서의 본능, 무대에 다시 서고 싶다는 그 원초적인 욕망만이 그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드디어 복귀 무대가 정해졌습니다. 작품은 리순신 장군.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구한 성웅 이순신 역이었습니다. 이는 매우 상징적인 배역이었습니다.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운 민족 영웅을 미군의 폭격에 팔을 잃은 인민배우가 연기한다는 것. 이보다 완벽한 선전 시나리오는 없었습니다. 공연 당일 평양 국립극장은 터져나갈 듯한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김일성을 비롯한 당 고위 간부들이 맨 앞줄에 앉았고 수많은 평양 시민들이 숨을 죽이고 막이 오르기를 기다렸습니다. 무대 뒤 대기실, 황철은 떨리는 손으로 갑옷을 입었습니다. 오른쪽 소매 안으로 차가운 의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며 표정을 굳혔습니다. 이제 그는 황철이 아니라 이순신이어야 했습니다. 막이 오르고 그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조명이 그를 비추자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황철, 황철, 그 이름을 연호하는 소리가 극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오른팔을, 아니 의수를 들어올려 칼을 뽑는 신용을 했습니다. 수백 번 연습했던 동작. 관객들의 눈에는 그저 장군의 위험 있는 몸짓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갑옷 속에서 그의 잘려나간 어깨, 살은 쇠덩이와 마찰하며 끔찍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공연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의수를 끼고도 완벽한 연기를 펼친 그에게 불굴의 투사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신문들은 앞다퉈 그의 복귀를 대서특필했고 그는 전쟁의 상처를 극복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쏟아지는 꽃다발과 박수갈채. 그것은 마약처럼 달콤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팔을 잃은 불구자라는 사실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모두가 떠나간 텅 빈 대기실에 홀로 남겨졌을 때 진짜 지옥이 입을 벌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옷을 벗고 의수를 풀어내자 붉게 짓무른 상처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눈에 보이는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환상통, 그것은 악마의 저주였습니다. 분명히 팔은 잘려나가고 없는데 뇌는 여전히 그 팔이 그 자리에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단순히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없어진 손가락 끝이 불에 타는 듯 뜨거웠고 존재하지 않는 손목이 뒤틀리는 듯한 격통이 몰려왔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유령이 잘려나간 팔을 쇠망치로 내려치고 날카로운 송곳으로 신경 하나하나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끄악. 황철은 아무도 없는 대기실 바닥을 뒹굴며 신음했습니다. 없는 팔을 부여잡으려 허공을 휘젓는 왼손이 애처로웠습니다. 긁을 수도 주무를 수도 없는 고통. 차라리 팔이 붙어 있다면 잘라버리고 싶을 만큼 존재하지 않는 부위에서 오는 고통은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뼛속을 파고드는 이 끔찍한 통증 앞에서는 인민배우 체면도 영웅의 자존심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고통에 몸부림치는 한 마리 짐승일 뿐이었습니다. 의료진을 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의사들은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처 부위는 깨끗합니다. 염증도 없고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이것은 뇌가 만들어내는 착각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 그것이 더 그를 절망케 했습니다. 나만 느끼는 고통,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지옥. 그는 점차 고립되어 갔습니다. 밤이 되면 고통은 더 심해졌습니다. 잠을 자려 눈을 감으면 고통이 그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사하며 그는 서서히 말라갔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에게 작은 앰플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걸 맞으면 좀 나아질 겁니다. 아주 강력한 진통제지요. 전쟁 중이라 구하기 힘들다는 그 약, 바로 모르핀이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황철은 주저없이 팔을 내밀었습니다. 주사바늘이 혈관을 뚫고 들어오자 거짓말처럼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불에 타던 손끝이 시원해지고 뒤틀리던 뼈마디가 부드럽게 풀리는 느낌. 그것은 단순한 통증의 완화가 아니었습니다. 구름 위를 걷는 듯한 몽롱한 행복감이 그를 감쌌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였습니다. 그는 그날 밤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 약만 있으면 나는 다시 황철로 살 수 있다.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약이 주는 평화가 영혼을 담보로 하는 끔찍한 거래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처음에는 공연이 끝나고 너무 힘들 때 한 번씩 맞았습니다. 하지만 환상통은 점점 더 교묘하고 집요하게 그를 괴롭혔습니다. 공연 전 긴장감과 함께 찾아오는 통증을 누르기 위해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리허설 도중에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오면 화장실로 달려가 떨리는 손으로 앰플을 땄습니다. 주사 횟수는 점점 늘어났고 약효가 지속되는 시간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어느새 그는 약 없이는 무대에 설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관객들이 보는 황철은 강인한 의지의 화신이었지만 무대 뒤의 황철은 약물에 절어있는 나약한 중독자였습니다. 그는 이 이중적인 삶을 철저히 숨겨야 했습니다. 인민의 영웅이 마약 중독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가 쌓아 올린 모든 영광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이 뻔했습니다. 그는 비밀을 지키기 위해 더욱더 완벽한 연기를 펼쳐야 했고 그 압박감은 다시 그를 약물로 내몰았습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도 서서히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멍한 눈빛, 이유 없이 흘리는 식은땀, 감정 기복이 심해져 갑자기 화를 내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 하지만 누구도 감히 인민 배우에게, 김일성의 총애를 받는 그에게 의혹을 제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권력이라는 보호막 안에서 서서히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몸은 눈에 띄게 야위어 갔습니다. 풍채 좋던 옛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볼은 움푹 눈 밑은 검게 죽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전쟁의 후유증과 과로 때문에 고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유증의 실체는 훨씬 더 추악하고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공연을 마친 그는 대기실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 사내는 그가 알던 황철이 아니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 떨리는 입술. 그것은 화려한 껍데기만 남은 유령이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빈 약병들을 바라보며 오열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나는 배우인가? 아니면 약쟁이인가? 하지만 후회는 너무 늦었습니다. 뼈를 깎는 환상통이 다시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다시 떨리는 손으로 주사기를 찾았습니다. 살기 위해, 아니 고통을 잠시 잊기 위해 그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황철은 빛나는 무대 뒤 아무도 모르는 어둠 속으로 깊이, 더 깊이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적인 비밀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며 그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그가 쌓아 올린 허상의 탑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1500년대 중반 평양의 거리는 전후 복구 사업으로 활기찼습니다. 무너진 건물들이 다시 세워지고 거리마다 천리마 운동을 독려하는 붉은 구호들이 나부꼈습니다. 그 재건의 한가운데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가장 빛나는 아이콘으로 황철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미제의 폭격으로 팔을 잃었으나 불굴의 의지로 다시 일어선 인간 승리의 표본이자 공화국이 사랑하는 영웅이었습니다. 노동신문은 연일 그의 연기혼을 찬양했고 그가 출연하는 영화와 연극은 인민들의 사상 무장을 위한 필수 교양 자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웅의 동상이 높게 세워질수록 그 그림자는 짙고 어두워지는 법입니다. 대중이 우러러보는 단상의 뒷면, 그 누구의 시선도 닿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황철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지탱하던 약물, 몰피는 처음에는 구원자였으나 이제는 그를 집어삼키는 포식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약물의 내성은 무서운 속도로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앰플 하나로도 밤새 편안히 잠들 수 있었지만 이제는 2개, 3개를 주사해도 고통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환상통은 악마처럼 집요했습니다. 약 기운이 떨어지는 순간 덮쳐오는 끔찍한 고통은 인민배우라는 체면마저 잊게 만들며 그의 이성을 완전히 마시켰습니다. 약을 줘. 어서. 점잖고 카리스마 넘치던 인민배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금단 증상이 찾아오면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의 주치의와 최측근들은 이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밖으로 발설할 수 없었습니다. 천리마 기수 황철이 마약 중독자라는 사실은 곧 북한 체제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는 중대한 반역 행위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여 영웅의 타락을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황철 역시 자신의 상태를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하루가 다르게 흉물스럽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눈 밑은 퀭하게 들어갔고 피부는 생기를 잃어 푸석거렸으며 손끝은 쉼없이 떨렸습니다. 한때 그를 연극의 황제로 만들었던 그 우렁차고 윤기 있던 목소리마저 약물에 절어 거칠게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찾아올 고통이 두려웠고 무엇보다 무대에 서지 못하는 자신이 두려웠습니다. 그에게 무대는 생명이었지만 동시에 그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형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연기했고 연기하기 위해 주사를 맞았습니다. 이 기괴한 순환고리는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영인은 더욱 처절해졌습니다. 관객들은 그의 연기가 깊어졌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비극적인 주인공을 연기하며 흘리는 그의 눈물, 고통에 일그러지는 그의 표정은 연기가 아니라 실체였습니다. 그는 배역의 슬픔을 연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토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적탄을 맞고 쓰러지며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에서 관객들은 전율을 느꼈지만 사실 황철은 끊어질 듯한 환상통과 싸우며 진짜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술의 승화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150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그의 건강 악화는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사를 까먹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한 번 본 대본은 사진을 찍듯 외워버리던 천재 배우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리허설 도중 현기증을 일으키며 쓰러지는 일도 빈번해졌습니다. 그때마다 당국은 전쟁 부상의 후유증이라며 둘러댔고 김일성은 그에게 산삼과 녹용 같은 귀한 보약을 하사하며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의 몸의 보약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휴식과 재활 치료였지만 체제는 영웅의 휴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달려야 하는 경주마였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그의 고독이었습니다. 평양의 고급 아파트,
김일성이 선물한 벤츠 승용차, 가슴에 달린 번쩍이는 훈장들.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나만의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금기였기에 입 밖으로 낼 수 없었고, 현재의 고통은 약점이었기에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동료 배우들이 있었지만 그들 역시 감시와 경쟁 속에 놓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예봉 같은 월북 동료들이 그를 안타깝게 바라보았지만 그들 또한 살얼음판 같은 북한 예술계에서 자신의 안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넓은 아파트 거실에 홀로 앉아 의수를 풀어 탁자 위에 올려놓고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한쪽 팔이 없는 자신의 기형적인 그림자가 벽에 일렁거렸습니다. 술과 약물, 그리고 고통이 뒤섞인 몽롱한 의식 속에서 그는 가끔 환청을 들었습니다. 1930년대 경성의 종로리, 자신을 향해 환호하던 소녀들의 웃음소리, 동양극장의 낡은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라이벌 심형과 나누던 농담들. 돌아갈 수 없는 시절의 기억들이 유령처럼 그를 괴롭혔습니다.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배우인가? 아니면 박제된 인형인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환상통의 찌릿한 전율뿐이었습니다. 1960년이 밝았습니다. 황철의 나이 48. 아직 한창 일할 나이였지만 그의 육체는 이미 80대 노인처럼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만성적인 소화불량, 불면증, 그리고 심장질환까지 겹쳤습니다. 약물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전신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은 그에게 더 큰 역할을 맡겼습니다. 교육문화성 부상이라는 고위 관직에 이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활동까지 병행해야 했습니다. 그는 낮에는 관료로서 회의에 참석하고 밤에는 배우로서 무대에 서거나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스케줄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불꽃을 태운 작품은 영화와 연극을 오가며 제작된 체제 선전물들이었습니다. 그는 화면 속에서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공허했습니다. 눈빛은 초점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예리한 관객들이라면 그가 억지로 버티고 서 있다는 것을 눈치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북한 사회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를 강철 같은 사나이라고 불렀기에 그는 강철이어야만 했습니다. 1961년 봄, 그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진통제도 듣지 않았습니다. 혈관은 주사바늘 자국으로 딱딱하게 굳어 더 이상 바늘을 꽂을 곳조차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는 병상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김일성이 보낸 최고의 의료진이 그를 살리기 위해 매달렸습니다. 수혈을 하고 온갖 약물을 투여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그의 장기들은 이미 기능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진 순간 그는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공화국의 영웅이라는 칭호, 인민배우라는 명예, 아니면 평택의 그 도로 위에서 사라져버린 자신의 오른팔. 어쩌면 그는 그 모든 영광과 고통이 사라진 순수한 무대 위의 정적을 그리워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런 이념도 선전도 없이 오직 인간의 희로애락만을 이야기했던 그 젊은 날의 무대 말입니다. 1961년 6월 8일 밤, 황철은 긴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그의 심장 박동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창밖에는 평양의 밤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천재 배우의 마지막을 슬퍼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6월 9일 새벽,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49세. 너무나 이르고 허무한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발표되자 북한 전역은 애도의 물결에 휩싸였습니다. 당국은 그의 죽음을 미제 침략자들과 싸우다 입은 부상의 후유증과 당과 혁명을 위해 헌신하다 얻은 과로 때문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헌신의 이면에 숨겨진 약물과 고독, 그리고 처절한 자기 파괴의 과정은 철저히 지워졌습니다. 그는 죽어서도 완벽한 영웅으로 남아야 했으니까요. 평양시는 국장 수준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검은 띠를 두른 그의 영정사진이 거리에 걸렸고 수많은 인파가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장례 행렬은 장엄했습니다. 군악대의 연주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화려한 꽃으로 장식된 운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꽃무덤 속에 누워있는 것은 고통에서 해방된 한 인간의 앙상한 육신뿐이었습니다. 그는 평양신밀히 애국열사릉에 안장되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공화국 영웅 칭호와 각종 훈장 내역이 화려하게 새겨졌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그를 전설적인 배우로 추앙하며 그의 영의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비석 아래 잠든 황철은 이제야 비로소 환상통 없는 세상에서 편안히 잠들었을까요? 황철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식민지 시대의 혜성 같은 등장, 해방 공간에서의 선택, 그리고 전쟁과 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파도 속에서 부서져버린 개인의 운명. 그는 분명 시대를 대표하는 천재였으나 시대를 잘못 만난 비운의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영인은 거짓이 아니었으나 그의 삶은 거대한 연극 세트장 속에 갇힌 비극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승자와 패자, 혹은 영웅과 악당으로 나누어 기억합니다. 하지만 황철의 이야기는 그 이분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 존재의 연약함과 슬픔을 보여줍니다. 그는 남한에서는 변절자로, 북한에서는 영웅으로 불리지만 그 껍데기를 벗겨내면 그저 잃어버린 팔을 그리워하며 밤새 고통에 몸부림쳤던 한 명의 나약한 인간이 있을 뿐입니다. 화려했던 조명이 꺼지고 관객들이 모두 떠는 텅 빈 극장에 홀로 남겨진 배우의 뒷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황철의 진짜 얼굴이 아닐까요? 그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남긴 비극적인 생애는 분단된 한반도의 역사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한때 조선의 마음을 훔쳤던 목소리, 이제는 역사 속의 침묵으로 남은 남자. 황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긴 여운은 흑백 사진 속 그의 쓸쓸한 미소처럼 오랫동안 우리 곁을 맴돌 것입니다.